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샴페인 영수증을 발견한 순간 하서윤은 모든 것을 알았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몇 주 동안 남편 강민준이 양평에 있는 별장 보수공사를 하러 간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불안감과 싸워왔다. 9년간의 결혼 생활은 한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습관의 리듬, 그리고 거짓말의 패턴까지도. 지금의 그는 그녀가 결혼했던 강민준이 아니었다. 한때는 망치와 렌치도 구분하지 못하고 시골의 작은 안식처까지 가는 길이 멀다고 투덜대던 남자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별장 관리에 열정을 보이고 주말마다 목공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았다. 집에서 50km나 떨어져 있지만 별장에서는 불과 8km 거리인 고급 식료품점에서 끄는 샴페인 영수증도 마찬가지였다.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서윤아. 그녀가 금요일에 왜 그렇게 일찍 떠나야 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전날 밤 그렇게 말했었다. 정말 당신은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어. 그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는 칼날처럼 그녀를 베었고 최근 그가 자주 그랬던 것처럼 그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빤히 쳐다보았다. 평소에는 밝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눈동자가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39의 나이에도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는 여전히 얼굴 주위로 부드러운 웨이브를 그리며 내려와 학생들이 종종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말하는 이목구비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15년 넘게 10대들에게 고전 소설의 매력을 일깨워 주었다. 소설 속 인물의 동기와 줄거리의 반전을 분석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녀가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샴페인 영수증이 첫 번째 단서는 아니었다. 민준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던 의문의 전화들이 있었다. 그는 항상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통화했다. 그녀가 사준 적 없는 새로운 향수 냄새, 그의 회계법인에서 갑자기 잦아진 야근, 그리고 5년 전 주말 휴양지로 구입했던 돌 벽난로가 있는 매력적인 별장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도 있었다. 처음 4년 동안 민주는 그곳의 고립감이 지루하다며 마지못해 방문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곳에 가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았다. 뭔가 잘못됐어. 서유는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쥐며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내고 말겠어. 그 금요일 아침, 서윤은 거의 하지 않던 병가를 냈다. 부장 선생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서윤이 사용하지 않은 병가가 너무 많아서 학교는 그녀에게 안식년이라도 줘야 할 판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하룻밤 묵을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기 전 의무적인 애정처럼 느껴지는 뺨키스를 했다. 그는 지난 6번의 주말처럼 사무실에서 바로 별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윤이 지켜볼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30분을 기다린 후 행동에 옮겼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 갈아입을 옷,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학교 과학부에서 빌린 쌍안경 등 몇 가지 필수품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나야. 네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최지수는 15년 전 서진고등학교에서 함께 교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서윤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학교 생물 교사인 지수는 모든 일에 과학적인 정밀함과 분석적인 사고로 접근했다. 그녀는 또한 맹렬할 정도로 의리가 있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수의 걱정은 전화기 너머로도 선명했다. 민준 씨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그걸 증명할 거야. 잠시 동안 전화기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있잖아. 나 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지수가 마침내 말했다. 계획이 뭐야? 30분 후 지수는 잠복 근무라도 할 것처럼 어두운 옷을 입고 그녀의 실용적인 세단차를 몰고 서윤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녀의 곱슬머리는 꽉 조인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표정은 침울했지만 단호했다. 정말 그 사람이 내 별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생각해? 서윤이 조수석에 올라타자 그녀가 물었다. 거의 확신해. 서윤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실제 느끼는 것보다 더 차분했다. 지난 2달 동안 매 주말마다 거기에 갔어. 보수 공사를 한다면서. 하지만 민준 씨는 드라이버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하는지도 잘 몰라. 그리고 이거. 그녀는 핸드백에서 샴페인 영수증을 꺼냈다. 그 사람 차에서 찾았어. 빈티지 샴페인, 딸기, 그리고 고급 치즈. 민준 씨는 치즈를 싫어하는데 지수는 날카로운 눈으로 영수증을 훑어보았다.
개자식이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증거 없이 그 사람을 추궁하면 또 내가 상상하는 거라고 말할 거야. 늘 그랬던 것처럼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겠지. 별장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 걸렸다. 서윤은 지수에게 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관리용 도로에 차를 주차하라고 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집 뒤편과 맞닿은 숲을 통해 걸어서 접근할 것이었다. 서윤은 그 숲의 구석구석을 잘 알았다. 그들이 별장에 올 때면 그녀는 종종 그곳을 산책하며 고독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그동안 민주는 안에서 우리가 설치한 위성 TV로 스포츠 채널을 보곤 했다. 조심해야 해. 그들이 나무들 사이를 헤쳐나가며 서윤이 경고했다. 집 뒤에 빈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들키지 않고 거실과 부엌을 들여다볼 수 있어. 9월 말에 공기는 쌀쌀했고 그들이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삭거렸다. 서윤은 심장이 갈비뼈를 쿵쿵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틀렸기를, 그래서 민준이 혼자 있는 것을, 어쩌면 정말로 무언가를 고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더 큰 마음의 일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냥 알고 있었다. 그들은 빈터 가장자리에 도착해 커다란 참나무 뒤에 웅크렸다. 별장은 약 50m 거리에 서 있었다. 돌담과 큰 창문이 있는 그림 같은 집이었다. 서윤이 직접 꾸민 곳이었다. 주말마다 따뜻하고 차분한 톤으로 벽을 칠하고 숲속 분위기와 어울리는 소박한 가구를 골랐다. 그녀는 그곳을 바쁜 삶으로부터의 평화로운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 사람 차가 있어. 지수가 민준의 은색 세단이 자갈 깔린 진입로에 주차된 것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가 목에 걸렸다. 그녀는 그 옆에 주차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렵한 빨간색 컨버터블을 발견했다. 그들은 집에서 어떤 움직임이라도 있을까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몇 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윤의 다리가 웅크린 자세 때문에 저려오기 시작할 때쯤 뒷문이 열렸다. 민준이 3년 전 여름에 함께 만들었던 작은 데크로 걸어 나왔다. 그는 와인 2잔을 들고 있었고 혼자가 아니었다. 키가 크고 금발인 젊은 여자가 그를 따라 나왔다. 그녀는 몸의 모든 곡선을 드러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서윤보다 최소 10년은 어려 보였다. 민준이 그녀에게 잔을 건네자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에게 익숙한 편안함으로 키스했다. 그것은 첫 만남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관계에서 나오는 종류의 키스였다. 서윤은 누군가에게 복부를 강타당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의심은 옳았지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그녀가 온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처참했다. 그녀는 민준이 여자의 허리에 팔을 감고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서윤과 지수가 숨어있는 바로 그 숲을 바라보았다. 저런 개자식을 봤나? 지수가 그녀 옆에서 씩씩거렸다. 서윤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쳐다보며 눈앞에서 펼쳐지는 배신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다. 여자의 손이 민준의 가슴에 놓인 방식, 그들이 나눈 은밀한 미소, 이것이 결코 첫 번째 만남이 아님을 시사하는 그들 사이의 편안한 분위기까지. 그들이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서윤은 마침내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이제 알았어. 그녀가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증거를 잡았어. 이제 어쩔 거야. 지수가 친구의 어깨를 꽉 쥐며 물었다. 서윤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똑바로 섰다.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녀는 친구를 돌아보았다. 새로운 결의가 그녀의 표정을 굳혔다.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그들이 숲을 통해 돌아오는 동안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민주는 몇 달 동안 그녀를 가스라이팅하며 그녀가 편집증적이라고 잊지도 않은 가려움을 긁어내려 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글쎄, 이제 그가 절대 잊지 못할 가려움을 선물해줄 참이야. 있잖아. 그들이 차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생물교사로서 난 아주 흥미로운 표본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 서윤은 친구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떤 종류의 표본인데? 지수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물어뜯는 종류. 그날 처음으로 서윤도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큰 길에 도착할 때쯤 그들의 계획은 구체화되고 있었다. 민준과 그의 어린 애인이 받아 마땅한 것을 정확히 받게 해줄 계획이었다. 내가 긁을 이유를 찾는다고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서윤이 별장에서 멀어지며 운전하는 동안 말했다. 내가 그에게 긁을 만한 이유를 제대로 만들어줄게. 주말은 서윤에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토요일은 압도적인 슬픔과 백열등처럼 뜨거운 분노 사이를 오가며 멍하게 보냈다. 일요일에는 서윤의 부엌 식탁에서 진한 커피를 마시며 지수와 함께 계획을 다듬으면서 명료함과 결의가 찾아왔다. 월요일 아침 서진고등학교 교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해밍웨이와 피츠제럴드에 대해 항상 보여주던 열정으로 학생들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고통을 구획화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업이 끝난 후 앞줄에 앉아있던 예리한 3학년 학생 은지가 물었다. 서윤은 정리하던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물어보니? 오늘 좀 달라 보이세요. 웃고는 계신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서윤은 자신의 짐을 털어놓을까 생각했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냥 특별한 걸 계획하고 있거든. 그녀는 눈까지는 미치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쓰는 이야기가 최고의 문학이 되기도 하잖니. 은지는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을 만큼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학생이 떠나자 서윤의 휴대폰이 지수에게서 온 문자로 진동했다. 방과 후에 실험실 비어 특별한 재료들 모아놨어. 사시 30분에 만나.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서윤은 목적을 가지고 과학동으로 향했다.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으로 달려가거나 집으로 향하면서 복도는 금세 텅 비었다. 지수는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서윤이 들어오자 문을 잠갔다. 정말 확신하는 거지? 지수가 볼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진지한 눈으로 물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뭘 가져왔어? 지수는 책상 아래에서 손을 뻗어 뚜껑에 작은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통을 꺼냈다. 이 작은 녀석들은 사이맥스 렉투라유스라고 해. 그녀가 통을 그들 사이에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일반적으로는 빈대라고 알려져 있지. 서윤은 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수십 마리의 작고 납작하며 붉은 갈색을 띤 곤충들이 서로의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질병 전파 측면에서는 무해해. 지수가 교사 톤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물리면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붉고 부어오른 반점이 생겨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번식도 빨리 해? 서윤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본 정보를 떠올리며 물었다. 기하급수적으로. 암컷은 평생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고 일단 자리를 잡으면 제거하기가 극도로 어려워. 호텔들은 빈대 창궐 시 박멸하는데 수백만 원을 쓰지. 느린 미소가 서윤의 얼굴에 번졌다. 완벽해. 그게 다가 아니야. 지수가 두 번째 통을 향해 손을 뻗으며 계속 말했다. 이것은 더 크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이것도 가져왔어. 그녀는 서윤이 수십 마리의 작은 뛰는 곤충들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뚜껑을 열었다. Pulex irritans, 사람 벼룩이야. 이놈들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물고 더 빨리 움직여. 이 두 종의 조합이면 네 남편과 그 여자는 한순간도 평화를 얻지 못할 거야.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했었잖아. 서윤이 재촉했다. 지수의 눈이 장난기 어린 지성으로 빛나며 가방에서 병을 꺼냈다. 고농축 과산화수소야. 물탱크에 들어가면 희석된 양이라 마셔도 해롭지 않아. 하지만 그걸로 샤워를 한다면 그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다. 머리카락이 주황색으로 변하겠지. 서윤이 어제 나눈 대화를 기억하며 말을 마쳤다. 정확해. 그리고 투명하고 냄새도 없어서 너무 늦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거야. 머리카락의 단백질과 반응해서 자연 색소를 파괴하거든. 금발은 주황빛 노란색으로 변하고 어두운 머리는 노쇠 같은 주황색이 돼.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색이 빠지는데 몇 주가 걸려. 서윤은 민준과 그의 젊은 애인이 밝은 주황색 머리를 하고 벗어날 수 없는 벌레 물린 자리를 필사적으로 긁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이미지는 그녀가 불륜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짓게 했다. 민준 씨는 보통 언제 별장에 가? 지수가 곤충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시 넣으며 물었다. 목요일 저녁 퇴근 후에 떠나. 서윤이 대답했다. 금요일 아침에 거기서 일어나서 프로젝트를 일찍 시작하는 걸 좋아한다고 주장하지. 그녀는 목소리에서 쓴맛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수요일 밤에 가는 거야. 지수가 결정했다. 그러면 그들과 마주칠 위험 없이 모든 걸 설치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야. 수요일 저녁은 서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민준 주위에서 평범한 척하는 가면을 유지했다. 그는 산만한 애정과 모호한 변명 패턴을 계속했고 이제 그것들은 의심의 원인이기보다는 그녀의 마음의 비수처럼 느껴졌다. 각각의 무시하는 말과 가벼운 거짓말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었다.
나 내일 늦게까지 교직원 회의 있어. 수요일 아침. 그가 다음 학기 예산 논의 때문에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녀가 말했다. 기다리지 마.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나도 고객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그가 거짓말하는 태연함에 그녀는 속이 뒤집혔다. 안 기다릴게. 그녀는 속에서 들끓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 중간쯤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수를 만났다. 그녀의 친구는 배낭과 단호한 표정으로 도착했다. 필요한 건 다 가져왔어. 지수가 그녀의 차로 걸어가며 말했다. 초소형 카메라도 몇 개 샀어. 배터리로 작동하고 네 휴대폰에 연결돼.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지. 서유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카메라? 그건 선을 넘는 거 아닐까? 사적인 공간에는 설치하지 않을 거야. 지수가 재빨리 해명했다. 그저 거실과 부엌에만 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았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볼 수 있도록. 게다가 그건 내 집이잖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권리가 있어. 별장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밤은 구름이 끼어 달빛도 없이 그들의 접근을 비추지 않았다. 그들은 이전처럼 400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숲을 통해 접근했다. 별장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그 창문들은 밤을 향해 응시하는 눈먼 눈동자 같았다. 서윤의 손은 뒷문 자물쇠에 열쇠를 꽂을 때 약간 떨렸다. 이곳은 한때 그녀의 안식처였고 행복한 기억과 평화로운 주말로 가득했다. 이제는 배신으로 더럽혀지고 타락한 느낌이었다. 빨리 해치우자.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며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은 효율적인 정밀함으로 일했다. 각자 맡은 임무에 집중했다. 지수는 곤충이 든 통을 들고 침실로 향했고 서유는 물탱크가 있는 밖으로 나갔다. 고농축 과산화수소는 모든 수도꼭지와 샤워기로 흘러 들어가도록 주 공급 장치에 직접 부어야 했다. 탱크의 접근 패널 나사를 풀면서 서유는 잠시 멈춰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이게 너무 과한 걸까? 내가 과잉 반응하는 건가? 그러다 그녀는 민준이 그 금발 여자를 바라보던 방식을 떠올렸다. 그들이 서윤과 민준이 함께 지었던 데크에서 나누었던 그 편안한 친밀감을, 그가 자신의 걱정을 묵살하고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을 편집증 환자라고 불렀던 모든 순간을 기억했다. 그녀는 병 전체를 탱크에 쏟아부으며 결심을 굳혔다. 안으로 돌아오자 지수가 거실 책장에 작은 카메라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메라는 좌석 공간 전체와 부엌 입구를 포착하도록 각도가 맞춰져 있었다. 침실은 어떻게 돼가? 서윤이 물었다. 침투 작전 완료. 지수가 냉엄한 만족감으로 대답했다. 매트리스 솔기의 빈대를 카펫과 러그의 벼룩을 풀어놨어. 즉시 자리를 잡기 시작할 거야. 내일 밤 내 남편과 그 여자가 도착할 때쯤이면 환영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 서유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그녀는 민준이 별장에서 주말을 보낼 때 입을 여벌 옷을 보관하는 옷장으로 갔다. 하나씩 그녀는 옷을 모두 꺼내 옷걸이만 남겨두었다. 욕실 수납장에 보관하던 여분의 세면도구도 마찬가지였다. 깨끗한 옷도 칫솔도 데오드란트도 없어. 그녀가 만족스럽게 지켜보는 지수에게 설명했다. 벌레 들끓는 밤을 보낸 후에 갈아입을 옷이 없을 때 그들의 주말이 얼마나 로맨틱할지 보자고.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내 기여분이야. 지수가 배낭에서 작은 스프레이병을 꺼내며 말했다. 연구원들이 현장에서 표본을 수집할 때 사용하는 벼룩 유인제야. 그가 가져올 옷에 이걸 뿌릴 거야. 그들은 카메라 설치를 마쳤다.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부엌에, 그리고 하나는 욕실 문을 향해 출입하는 사람을 포착하도록 했다. 모두 장식품이나 책장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어 특별히 찾지 않는 한 보이지 않았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서유는 한때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별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파괴하려는 것에 대한 슬픔이 느껴졌다. 단지 주말 휴양지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마음이 바뀌었어? 지수가 그녀의 표정을 읽고 부드럽게 물었다. 서유는 어깨를 폈다. 아니, 그가 그 여자를 여기로 데려온 순간 이 장소를 파괴한 건 그 사람이야. 나는 단지 그가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들 뿐이야. 그들은 도착했을 때처럼 조용히 떠났고 문을 잠그고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카메라는 이미 서윤의 휴대폰 앱으로 전송되고 있었고 곧 전혀 그렇지 않게 될 텅 비고 평화로운 방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요일에 그가 집에 오면 어쩔 거야? 지수가 도시를 향해 운전하며 돌아가는 길에 물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서유는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지나가는 나무들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당장 그를 마주하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주일 내내 고통받게 놔두고 싶어. 물린 자국이 언제 멈출지 궁금해하고 그의 주황색 머리를 동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면서 말이야. 그가 절박해져서 네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 지수가 제안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백하게 만들어. 아마도 서윤이 생각에 잠겼다. 아니면 그냥 이혼 서류를 준비해 둘지도 몰라. 그의 새 컨버터블을 모는 여자친구와 머리 색깔이 왜 똑같은지 정확히 설명하는 작은 메모와 함께 서명해서 말이야. 그들은 암울한 웃음을 나누었지만 복수의 만족감 아래에서 서유는 마음속에 공허함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9년의 결혼 생활이 배신과 응징의 폭발로 끝나고 있었다. 슬퍼할 시간은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알았지만 지금은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분노에 매달렸다. 지수가 그녀를 집에 내려주었을 때 서유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카메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들을 위한 덫처럼 기다리고 있는 조용하고 텅 빈 세 개의 방을 보여주고 있었다. 잘 자, 민준 씨. 그녀는 눈앞의 어두운 집을 향해 속삭였다. 아주 오랫동안 평화로운 마지막 밤을 즐기도록 해. 목요일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서유는 자동 조종 모드로 수업을 진행했고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별장과 내일 그곳에서 펼쳐질 일들로 표류했다. 수업 사이에 그녀는 휴대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텅 빈 방들을 지켜보았다. 곤충들은 카메라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번식하고 기다리면서. 민주는 정오쯤 전화했고 그의 목소리는 태평하고 무심했다. 그냥 확인차 전화했어. 오늘 하루 어때? 괜찮아. 그녀는 입안의 쓴맛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중간고사 준비로 바빠. 나 오늘 늦게까지 일할 거야. 그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중요한 고객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끝나고 바로 별장으로 갈게. 이번 주말에 같이 안 갈래? 단풍이 절정일 텐데. 그의 뻔뻔한 초대에 그녀는 전화기를 더 꽉 쥐었다. 그는 애인을 만나기로 계획한 바로 그 장소로 그녀를 초대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 몇 주말처럼 거절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의 오만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못 가. 그녀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하지만 당신은 즐겁게 보내. 당신 손해지. 그가 대답했고 그녀는 실망으로 서투르게 위장된 안도의 한숨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럼 일요일 저녁에 봐. 기다리고 있을게. 그녀가 약속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다. 방과 후 지수가 그녀의 교실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공모적인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소식 있어?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는 퇴근 후에 내일 갈 계획이야. 그리고 그 금발은? 지수가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문을 닫으며 물었다.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카메라가 알려주겠지. 그들은 저녁을 서윤의 집에서 보냈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계획의 다음 단계를 마무리했다. 민주는 7시쯤 문자를 보내 늦게 귀가할 것이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다. 서윤은 강박적으로 별장 카메라를 지켜보았고 그가 계획을 바꿔 오늘 밤에 그곳으로 갈까봐 반쯤 두려워했다. 그가 카메라를 발견하면 어떡하지? 그녀가 지수에게 물으며 여러 걱정 중 하나를 털어놓았다. 그럴 리 없어. 지수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너무 잘 숨겨놔서 그가 특별히 찾으려 하지 않는 한 못 찾아. 게다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그는 어차피 새로운 장식품 같은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서유는 그 말에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거실 가구를 3번이나 재배치했지만 민주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벌레들이 충분히 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녀가 다음으로 걱정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면? 날 믿어. 지수가 수년간의 과학 연구에서 비롯된 자신감으로 말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아챌 거야. 벼룩과 빈대는 공격적인 포식자들이야. 특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숙주가 나타났을 때는 더더욱. 토요일 아침이 되면 그들은 온몸에 옷이라도 오른 것처럼 긁어댈 거야. 자정이 되어도 민주는 집에 오지 않았다. 서유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20분 전에 그에게서 온 문자를 보았다. 너무 피곤해서 운전 못하겠어. 준혼에서 자고 갈게. 일요일에 봐. 준호는 그의 회계법인 절친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었다. 편리한 변명이었다. 민준이 이전에 여러 번 사용했던
서유는 준호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니면 남편이 만들어낸 정교한 거짓말의 거미줄 속 또 다른 허구인지 궁금했다. 오늘 밤 집에 안 온대. 그녀가 지수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말했다. 친구네서 잔다고 하네. 지수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금발 머리에 빨간 컨버터블을 가진 친구겠지. 내기에도 좋아. 실은 그럴 것 같진 않아. 서윤이 별장 카메라를 다시 확인하며 생각에 잠겼다. 아직 비어있어. 어쩌면 정말 동료랑 같이 있으면서 내일 일을 위해 알리바이를 맞추고 있는지도 몰라. 지수는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내일 큰일이 있거든. 2학년 생물 기말고사 감독해야 해. 지수가 떠난 후 서유는 갑자기 너무 크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집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민준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했다. 부엌 찬장에 있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머그, 사이드 테이블 위에 그의 돋보기 안경, 침대 옆 그의 슬리퍼. 9년의 공유된 삶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녀가 결혼했던 남자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잠을 설치며 깰 때마다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아침이 되어도 별장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출근 준비를 하며 작은 가방에 여벌옷을 챙겼다. 방과 후에는 주말 동안 지수의 집에 갈 것이었다. 이 집에서 실패한 결혼 생활의 흔적에 둘러싸여 복수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금요일은 목요일보다 훨씬 더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의 학생들은 그녀가 산만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녀는 다가오는 두통 탓으로 돌렸다. 매수업 시간 사이에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점심시간에는 교실에 혼자 앉아 여전히 텅 빈 별장을 보여주는 3개의 카메라 영상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직이야? 지수가 이 시쯤 머리를 들이밀며 물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퇴근하고 바로 간다고 했어. 늦어도 6시까지는 도착할 거야.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서유는 초조한 기운으로 짐을 챙겼다. 그녀와 지수는 방과 후에 지수의 집에서 만나 함께 카메라를 감시하기로 했다. 그녀가 막 떠나려 할 때 휴대폰이 카메라 앱의 알림으로 진동했다. 그녀가 앱을 열자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오를 것 같았다. 거실 카메라의 움직임이 보였다. 민준이 하룻밤 묵을 가방과 식료품 봉지로 보이는 것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편안하고 익숙하게 화면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다. 시작됐어. 그녀가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타자를 치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20분 후 그녀는 시내 반대편에 있는 지수의 아늑한 집에 도착했다. 그녀의 친구는 와인 한 잔과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 여자 나타났어? 지수가 서윤을 거실로 안내하며 물었다. 거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아직. 지금까지는 민준 씨뿐이야. 서윤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식료품 정리하고 와인 열어서 숨쉬게 하고 있어. 그들은 함께 민준이 별장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한 미세한 포식자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과산화수소가 주입된 물로 샤워를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검은 머리카락에 무슨 짓을 할지 전혀 몰랐다. 그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그 옷은 곧 지수가 카펫에 풀어놓은 벼룩에 오염될 것이었다. 그는 이제 빈대가 숨어있는 매트리스 솔기 바로 위에 깨끗한 시트를 깔고 침대를 정리했다. 완벽한 로맨틱 장면을 연출하고 있네. 지수가 어두운 재미를 느끼며 말했다. 꽃, 와인, 향초, 전부 아내가 아닌 여자를 위해서. 서윤이 덧붙였다. 복수에 집중하려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다. 5시 45분 별장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지난 주말에 그 금발 여자가 작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여행 가방을 들고 몸에 꼭 맞는 드레스를 입고 들어섰다. 그 모습에 서유는 본능적인 비교심으로 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젊고 근심 걱정 없어 보였고 다른 여자의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 다른 여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저 여자야, 서윤이 불필요하게 말했다. 목소리가 꽉 잠겨 있었다. 알아.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지수가 물었다. 몰라. 그냥 딱 봐도 유아라 같아서. 그들은 민준이 그녀를 열정적인 키스로 맞이하고 그녀의 가방을 받아 별장 안으로 이끄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커플은 와인잔을 손에 들고 거실을 거닐며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파는 편안한 친밀감으로 이야기하고 웃었다.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에 그녀를 데려오다니 믿을 수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분노를 잠시 압도한 고통이었다. 저 데크는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
저 벽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 가구 하나하나 내가 다 고른 건데. 지수는 말없이 지지하며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민준과 아라가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고 마치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관찰했다. 카메라는 영상만 제공했기 때문에 대화는 들을 수 없었지만 몸짓 언어가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가벼운 접촉, 오래 머무는 시선, 함께 공간을 차지하는 편안한 방식은 이것이 결코 첫 번째 만남이 아님을 시사했다. 기다려봐. 아라가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로 향하자 지수가 중얼거렸다. 손을 씻거나 화장을 고치러 갈 텐데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작용하기 시작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몇 분 후 아라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변함없어 보였고 금발 머리에서 시작되는 화학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커플은 저녁 시간을 계속 보냈고 소파로 옮겨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하는 키스를 나누며 가까이 껴안았다. 이 부분은 못 보겠어. 서윤이 민준이 아라를 침실로 이끌자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침실 자체에는 카메라가 없었다. 그들은 계획에서 그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사생활은 존중해주자고 지수가 노트북을 닫으며 동의했다. 어차피 진짜 쇼는 나중에 시작될 테니까. 그들은 피자를 주문하고 영화로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서윤의 생각은 계속 별장으로 돌아갔다. 11시쯤 그는 다시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 거실과 부엌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욕실 카메라는 움직임이 없었다. 침대에 있네. 그녀가 말했다. 복잡한 감정의 혼합이 그녀를 덮쳤다.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어. 빈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그 벌레들은 야행성 포식자들이야. 지수가 냉엄한 만족감으로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 해가 뜰 때쯤이면 우리 손님들은 그들의 존재를 아주 뚜렷하게 느끼게 될 거야. 서윤은 그날 밤 지수의 손님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은 그녀를 비껴갔다. 새벽 2시 30분쯤 그녀는 카메라를 확인하려는 강박적인 욕구에 굴복했다. 별장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가 지켜보는 동안 복도에 불이 켜졌다. 잠시 후 아라가 욕실 카메라 영상에 나타났다. 그녀는 졸리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러 들어갔다. 1분 후 그녀가 나왔을 때 서윤은 숨을 헐떡였다. 카메라의 거친 야간, 투시 모드에서도 그녀는 아라의 한때 금비치던 금발이 이제 뚜렷하게 노쇠 같은 주황색 빛을 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과산화수소가 작용을 시작한 것이었다. 서윤은 그 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흥분했다. 그녀는 30분마다 영상을 확인하며 추가적인 전개를 지켜보았다. 4시 15분쯤 별장에서 활동이 폭발했다. 거실에 불이 켜지고 민준이 나타나 팔과 목을 미친 듯이 긁고 있었다. 그는 초조하고 혼란스러운 움직임으로 왔다 갔다 했다. 아라도 곧 그와 합류했고 그녀 역시 긁으며 점점 더 괴로워하는 표정이었다. 서윤은 노트북의 음소거를 해제하여 카메라의 오디오가 들리도록 했다. 소리는 희미하고 약간 지연되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대화 조각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미치겠어. 가려워. 뭐가 날 물었어. 내 팔 좀 봐. 모기인가? 시벌해? 그녀는 그들이 거실 불빛 아래서 서로의 피부를 검사하며 벌레 물린 자국에 특징적인 붉은 부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앙심에 찬 만족감을 느꼈다. 민주는 부엌으로 갔다가 물 한 병을 들고 돌아왔고 그는 그것을 신경질적으로 벌컥벌컥 마셨다. 가려움증 약 없어? 아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놀랍도록 선명하게 들려왔다. 없는 것 같은데. 민준이 목을 긁으며 대답했다. 욕실 수납장에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거실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고 아마도 안도감을 찾기 위해 욕실로 향했을 것이다. 서윤은 급히드로 전환했고 때마침 거울 앞에 서 있는 아라를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불편함에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 머리! 그녀는 카메라의 오디오가 찢어질 정도로 크게 비명을 질렀다. 민준 씨, 내 머리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민준은 거울에서 그녀와 합류했고 그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극적이었다. 그의 평소 짙은 갈색 머리는 이제 얼룩덜룩한 주황빛 붉은색이었고 색 분포는 고르지 않고 섬뜩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는 불신에 찬 채 변색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더듬거렸다. 서윤은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수의 방으로 달려가 노크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지수야, 일어나!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녀의 친구는 벌떡 일어났고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이해가 얼굴에 떠올랐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서윤을 따라 손님방으로 갔고 그곳의 노트북은 펼쳐지는 혼돈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준과 아라는 거실로 돌아와 있었고 둘 다 미친 듯이 긁으며 기이하게 변한 머리 색깔을 점점 더 공황 상태에 빠져 검사하고 있었다. 그들의 로맨틱한 주말은 가려움과 외모 재앙의 악몽으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곳에 뭔가 들끓고 있어. 아라가 히스테릭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리고 물에는 뭐가 든 거야? 내 머리 좀 봐. 망가졌어. 이해할 수가 없어. 민주는 팔을 긁는 것과 눈앞에 든 주황색 머리카락 한 가닥을 불신에 찬 채 쳐다보는 것을 번갈아 하며 계속 반복했다. 말이 안 되잖아. 나 여기 못 있겠어. 아라가 비단 잠옷바지를 통해 허벅지를 힘껏 긁으며 선언했다. 나 지금 당장 떠날 거야. 새벽 5시야. 민준이 약하게 항의했다. 상관없어. 온몸이 물린 자국 투성이고 머리는 주황색이고 여긴 분명히 유독하다고. 그들은 커플의 언쟁이 격화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라는 짐을 챙기러 침실로 달려갔고 민주는 그녀를 따라가며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애원했다. 몇 분 후 거실에 다시 나타났을 때 아라는 완전히 옷을 입고 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황빛이 도는 금발은 서둘러 묶은 포니테일로 되어 있었다. 집에 도착하면 전화할게. 그녀가 민준에게 쏘아붙였다. 민준은 거실에 무력하게 서 있었고 여전히 잠옷 차림으로 무심코 목을 긁고 있었다. 피부과랑 미용실부터 다녀온 후에 현관문이 그녀 뒤에서 쾅 닫혔고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표정은 혼란과 고통의 초상화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팔을 긁고 당혹감에 고개를 저었다. 서윤과 지수는 별장 밖에서 아라의 컨버터블 엔진이 굉음을 내며 살아나는 소리를 들으며 의기양양한 만족의 눈빛을 교환했다. 1단계 완료. 지수가 시익 웃으며 말했다. 내연녀는 현장을 떠났어. 이제 민준 씨가 우리가 남겨둔 환영위원회와 함께 주말을 혼자 어떻게 보내는지 보자고. 서윤이 대답했다. 몇 주 동안 편집증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 취급을 받은 후 남편의 공들여 만든 기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를 야만적인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화면에서 민주는 소파 쿠션과 카펫을 검사하며 고통의 원인을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아내가 상상한다고 비난했던 그 가려움이 이제는 아주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 7시 30분까지 민준의 상황은 상당히 악화되었다. 서윤과 지수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는 사이사이에 짧게 잠을 자며 흐릿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의 피로는 민준의 커져가는 절망을 목격하는 오락적 가치에 충분히 보상받았다. 그는 거실과 부엌 구석구석을 뒤지며 끊임없는 가려움의 원인이 될 만한 증거를 찾았다. 그의 머리카락은 밤새 계속 변해. 이제는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스꽝스러웠을 생생한 구릿빛 주황색이 되어 있었다. 그의 팔, 목, 다리에 난 물린 자국은 늘어나 피부에 성난 붉은 별자리를 형성했다. 저것 봐, 원인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어. 지수가 서윤에게 갓 내린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들은 지수의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고 노트북은 그들 사이에 열려 있었다. 아직 연관성을 찾지 못했네. 화면에서 민주는 휴대폰 손전등으로 소파 밑을 들여다보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긁는 행위는 이제 거의 기계적이 되었고 한 손은 끊임없이 몸의 어딘가를 긁고 있었고 다른 손은 결실 없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볼륨 좀 높일까? 지수가 제안했다. 혼잣말하는 거 듣고 싶어. 서윤이 오디오를 높이자. 민준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빈대일 리가 없어. 여긴 손님 온 적이 없는데. 무슨 진드기 같은 건가? 젠장. 이 가려움은 참을 수가 없네. 그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들은 욕실 카메라 피드로 전환했다. 때마침 그가 등을 미친 듯이 긁으며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샤워기를 틀고 티셔츠를 벗었고 어깨와 가슴에 수십 개의 붉은 부기가 드러났다. 맙소사. 지수가 쇼크와 샤덴프로이데를 참지 못하고 속삭였다. 온몸이 물린 자국투성이네.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더 악화시키려고 해. 서윤이 민준이 샤워기로 들어서는 것을 보며 덧붙였다. 그는 물이 이미 주황색이 된 머리카락과의 화학 반응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욕실 문을 지켜보았다. 15분 후 그가 나왔을 때 그들은 일제히 숨을 헐떡였다. 민준의 머리카락은 거의 네온 오렌지색으로 밝아졌고 그 색은 붉어지고 자극받은 그의 피부와 대조되어 부자연스럽게 선명했다. 머리에 불이 붙은 것 같아. 지수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거의 안쓰럽네. 서윤이 말했지만 그녀의 말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다. 거의. 민주는 옷을 입으러 침실로 돌아갔다가 몇 분 후 거실 카메라 시야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완전히 옷을 입고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대화 내용을 듣기 위해 볼륨을 높였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준호야. 이곳에 뭔가 들끓고 있어. 아라는 새벽에 완전히 겁에 질려서 떠났어. 걔 머리가 하룻밤 사이에 주황색으로 변했어. 내 머리도 그렇고 우린 온몸이 물린 자국 투성이야.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듯 했다. 아니, 농담 아니야. 무슨 공포 영화 같아. 이 집 구석구석을 다 뒤졌는데 원인을 못 찾겠어. 뭐라고? 아니, 서윤이는 내가 여기 있는 거 몰라. 그 여자랑, 아니, 내가 별장에 있는 건 아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또 다른 침묵. 토요일 아셔츠에 방역업체를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머리는 어떻게 설명해. 물에도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난 이게 우주의 신호라거나 네가 요즘 빠져있는 그런 뉴에이지 나부랭이라고 생각 안 해. 좋아. 실컷 비웃어. 난 여기서 악몽을 겪고 있으니까. 그는 전화를 끊고 명백한 좌절감으로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그리고 그는 가려움이 분명히 심해지자 점점 더 초조하게 움직이며 별장 수색을 재개했다. 매트리스는 확인해 봤을까? 지수가 재미있어 하며 말했다. 거기에 빈대가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데 마치 그녀의 제안을 들은 것처럼 민주는 침실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를 거기서 볼 수 없었지만 잠시 후 그의 혐오와 공포에 찬 외침이 그가 마침내 침입의 증거를 찾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세상에 매트리스 솔기가 온통 그것들로 가득해. 그는 얼룩덜룩한 붉은 물린 자국 아래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다시 나타났다. 이건 악몽이야. 그는 강박적으로 목을 긁으며 혼잣말을 했다. 여기서 나가야겠어. 그들은 그가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하룻밤 묵을 가방에 물건을 되는 대로 던져 넣었다. 그의 움직임은 광란적이었고 끊임없이 긁는 행위로 중단되었다. 그가 욕실에서 세면도구를 챙기러 갔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좌절의 외침을 들었다. 내 옷들 다 어디 갔어? 옷장에 여벌 옷이 있었는데. 서유는 냉엄한 만족감으로 미소를 지었다. 뭘 찾으시나 여보? 민주는 반쯤 싼 가방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처음으로 혼란이 아닌 의심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새로운 인식으로 방을 살폈다. 말이 안 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빈대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타날 리가 없어. 그리고 뭐가 우리 머리를 주황색으로 만들 수 있지? 만약 서윤과 지수는 민준의 표정이 당혹감에서 점차 이해로 바뀌는 것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서윤이. 그가 그녀의 이름을 너무 부드럽게 말해서 그들은 거의 듣지 못할 뻔했다. 그녀가 알았을까? 그녀가 이 짓을 했을까? 그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들이 카메라를 숨겨둔 바로 그 장소들인 장식품과 책장을 살폈다. 오, 안 돼. 지수가 속삭였다. 카메라를 찾고 있어. 서유는 남편이 체계적으로 방을 수색하는 것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거실 카메라가 장식품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책장에서 멈췄다. 그가 찾을 리 없어. 지수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우리가 너무 잘 숨겼어. 하지만 민주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관찰력이 좋았다. 그는 손을 뻗어 카메라가 들어있는 작은 장식 상자를 집어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것을 뒤집어 보았다. 이건 전에 없던 건데. 그가 중얼거렸다. 서윤이는 몇 달 전에 인테리어를 바꿨고 예전에 모으던 이런 자질구레한 장식품들은 다 버렸는데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그걸 눈치챌 수도 있다는 걸 잊었네. 화면에서 민주는 상자를 더 자세히 살폈다. 마침내 작은 렌즈를 발견하자 그의 표정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녀가 알고 있어.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이제 영상 끊어야 해. 지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가 알아챘어. 하지만 서유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남편이 자신의 배신이 발각되고 처벌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에는 무언가 강렬한 매력이 있었다. 민주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수색을 계속했고 곧 부엌에 있는 카메라도 발견했다. 욕실 카메라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윤이 예상했던 분노 대신 민준의 얼굴에는 체념과 놀랍게도 존경심의 기미가 보였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자신이 발견한 카메라를 응시하며 무심코 팔을 긁었다. 한 수 배웠네, 하서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어. 벌레들, 물에 탄 염색약. 그 철저함은 거의 감탄스러울 정도야. 그는 밝은 주황색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자초한 일이겠지. 하지만 아라까지 당신의 복수에 끌어들여야 했어? 당신을 배신한 건 그녀가 아니잖아. 서윤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 여자는 당신이 유부남인 걸 알았어. 우리 별장에 왔고 그 여자도 결백하지 않아. 화면에서 민주는 카메라를 향한 일방적인 대화를 계속했다. 지난 주말에 나를 미행했겠지.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봤을 거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는 목을 다시 긁으며 가려움의 강도에 움찔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서윤아? 당신의 최종 목표는 뭐야? 왜냐하면 내 생각에 이건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보이는 피부를 덮은 물린 자국을 가리켰다. 단지 시작에 불과할 테니까. 서윤과 지수는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그의 반응이 아니었다. 침착한 체념, 분노나 부인의 부재는 불안했다. 그가 당신을 조종하려는 거야.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속지 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준의 패배한 자세 속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9년의 결혼 생활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다. 화면에서 민준은 일어서서 여전히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나 이제 갈게. 호텔에 가서 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봐야겠어. 그는 주황색 머리와 물린 자국으로 뒤덮인 피부를 가리켰다. 하지만 이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 서윤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 진지하게. 내가 돌아가면 그는 반쯤 싼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하다가 마지막 메시지를 위해 멈췄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미안해. 들킨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현관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고 잠시 후 그의 차가 시동을 걸고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별장은 침묵에 잠겼고 인간 숙주들이 달아난 것을 모르는 수천 마리의 작은 곤충들만이 그들의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윤은 방금 목격한 것을 처리하며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갔네. 뭘 기대했는데? 지수가 커피잔을 채우며 물었다. 분노, 부인, 저런 게 아니라. 그녀는 두통의 시작을 느끼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들킨 걸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 전형적인 바람둥이 행동이야. 지수가 일축하듯 말했다. 일단 잡히면 가슴 속에 짐을 던 게 무슨 고귀한 행위인 양 굴지. 한순간도 믿지 마. 안 믿어. 서윤이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냥 그가 결과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이상할 뿐이야. 그들은 아침 내내 민준이 발견하지 못한 유일한 카메라인 욕실 카메라를 감시했지만 별장은 텅 비어 있었다. 정오쯤 서윤의 휴대폰이 남편에게서 온 문자로 진동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거 알아. 레이크뷰 호텔인데 직원들한테 내 꼴이 왜 이런지 설명하느라 애먹고 있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을게. 당신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답장할 거야? 지수가 서윤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으며 물었다. 서윤은 답장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좀 더 애태우게 놔두자. 하지만 토요일이 저녁으로 접어들면서 서윤의 의로운 분노와 함께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공허함. 통쾌함의 첫 돌풍은 사라지고 그녀의 결혼 생활이 있던 자리에 텅 빈 공간을 남겼다. 복수는 그녀가 바랐던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았다. 무슨 생각해? 지수가 저녁을 준비하며 친구의 먼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다. 다음은 뭘까? 서윤이 인정했다. 복수는 그 순간에는 만족스러웠어.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그는 여전히 바람을 피웠고 우리 결혼은 여전히 끝났어. 지수는 샐러드 집게를 내려놓고 친구를 마주했다. 정말 확신해? 끝났다는 거? 서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를 떠나야 한다고.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계속 말해온 건 너잖아. 그리고 난 여전히 그렇게 믿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오직 너만이 네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무엇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지. 그들은 생각에 잠긴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고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떠 있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서윤은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준에게서 온 3개의 문자가 더 와 있었다.
호텔 의사 말로는 빈대랑 벼룩 둘 다한테 물린 거래. 대단한 조합이네. 항히스타민제랑 칼라민 로션을 줬어. 내 머리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있어. 프런트 직원이 쳐다보는 걸 멈추질 못하더라. 보고 싶어. 오늘뿐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내가 바보였어. 서유는 답장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문자는 저장했다. 증거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무엇에 대한 증거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지수의 손님방에서 천장을 응시하며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복수의 만족감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대가가 따랐다. 그것은 그녀의 결혼이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것을 끝내기로 선택하든 재건을 시도하든 아무것도 예전 같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일요일 아침 민준에게서 새로운 문자가 왔다. 아라가 전화했어. 나랑은 더 이상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대. 걔를 탓할 수도 없지. 내 어리석은 판단이 두 관계를 망쳤어. 서유는 그가 동정심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인지 해독하려 애쓰며 두 번 읽었다. 비인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다. 어떻게 할 거야? 지수가 아침 식사 중에 서윤이 수십 번째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보며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 서윤이 인정했다. 한편으로는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끝내고 싶어. 그를 마주하고 이혼 소송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옆에 있을게. 지수가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꽉 쥐며 안심시켰다. 아직 감정을 정리하는 중이니까 서두르지 마. 정오쯤 서윤의 숨을 멎게 하는 새로운 문자가 도착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거야. 집에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할지 알아야겠어. 당신이 결정해. 이것은 답장이 필요했다. 9년 동안 함께한 후 그녀는 적어도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명확한 의사소통을 해줄 의무가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타자를 쳤다. 6시에 집으로 와. 얘기 좀 해야겠어. 그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그 시간에 갈게. 저녁이 다가오자 서유는 지수의 집에서 짐을 챙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대결을 위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정말 나랑 같이 안 가도 괜찮겠어? 지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안했다. 다른 방에 있을게. 그냥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려고.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나 혼자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모든 것에 고마워. 그들은 문에서 포옹했고 지수는 친구를 팔끼리만큼 잡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네가 얼마나 강한지 기억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변명이나 설명을 하든 내 직감을 믿어. 지금까지 항상 옳았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은 마치 서윤이 먼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의 교회 동네의 가로수길은 그녀가 금요일에 떠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틀 전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채 남편의 배신에 대해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매달리며 운전에 떠났던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행복한 무지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5시 30분에 집에 도착하여 민준이 도착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을 가졌다. 집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고 그들의 공유된 삶의 증거로 가득했다. 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목요일 아침에 마신 그의 커피잔은 싱크대에 씻기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의 슬리퍼는 침대 옆 그의 자리에 남아 다시는 채워지지 않을지도 모를 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유는 방들을 돌아다니며 무엇이 자신의 것이고 무엇이 그의 것이고 무엇을 함께 선택했는지 정신적으로 목록을 만들었다. 그녀의 마음속 실용적인 부분은 이미 그들의 소유물을 나누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또 다른 부분, 인정하기 꺼려지는 부분은 멀리 걸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또 다른 길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정확히 6시, 그녀는 차가 진입로로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가 현관문으로 다가왔고 이어서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유는 거실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앉아 자신을 배신한 남자와 앞에 놓인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문간에서 망설였다. 그의 실루엣은 뒤에서 희미해져가는 저녁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유는 꼼짝 않고 앉아 남편의 모습을 뜯어보았다. 그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충격적인 주황색이었지만 카메라 영상에서 본 것보다는 약간 톤이 다운되어 있었다.
목과 팔뚝에는 붉은 부기가 점점이 밝혀 있었고 일부는 분홍색 칼라민 로션이 발라져 있어 그를 거의 광대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이 만남이 자신이 여전히 이곳에 집이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 들어가도 될까? 그가 이례적으로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은 법적으로 당신 집이기도 하잖아. 서윤이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긴 순간 동안 그들은 방을 가로질러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9년의 역사가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떠 있었다. 꼴이 말이 아니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만족감의 기미를 말에 담았다. 기분도 엉망이야. 그가 인정했다.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긁다가 스스로를 깨닫고 멈췄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침묵이 다시 그들 사이에 길게 늘어졌다. 어느 쪽도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머리 색깔이 아주 강렬하네. 서윤이 긴장을 풀며 말했다. 민주는 멋쩍게 밝은 주황색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호텔 컨시어지가 고쳐줄 수 있는 미용실을 추천해줬어. 수요일까지는 예약이 안 된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대로 둘까 생각 중이야. 교훈으로 삼으려고. 무슨 교훈?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교훈. 그의 입꼬리가 존경심의 유령이었을지도 모를 것으로 살짝 꿈틀거렸다. 물탱크의 과산화수소는 기발했고 벌레들은 아마 당신 친구 지수가 그 부분을 도왔겠지. 서유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그가 옳았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앉아도 될까? 그가 소파에 앉은 그녀의 맞은편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내면의 감정 폭풍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외관을 유지했다. 그가 물린 자국의 불편함 때문에 약간 찡그리며 조심스럽게 의자에 몸을 낮추었을 때 그녀는 그가 얼마나 위축되어 보이는지 알아차렸다. 그녀가 결혼했던 자신감 있고 때로는 오만했던 남자는 겸손하고 불확실해 보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는 걸로 당신을 모욕하지는 않을게. 민준이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분명 아라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최소 2개월 동안 그녀를 우리 별장으로 데려갔다는 걸 알아. 서윤이 확인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여전히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이 주말마다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주고 있으면서 보수 공사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걸 알아. 민주는 그녀의 단어 선택에 움찔했지만 그녀의 말을 반박하지는 않았다. 내가 모르는 건 그녀가 계속했다. 왜 9년 만에? 왜 그녀야? 왜 지금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면 뭘 안 했어? 아니. 그가 재빨리 말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윤아, 아니야. 당신이 뭘 했거나 안 해서가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 나약함, 내 어리석음. 그녀는 회의적인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거 참 편리한 변명이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바람둥이들 지침서에 나오는 그대로잖아. 그렇게 말해도 할 말 없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아라는 우리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해. 회사 회식에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업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았지. 그러다 그는 자세한 내용이 더 큰 고통만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을 흐렸다. 그러다 결혼 서약은 선택사항이라고 결정했겠지. 서윤이 그를 위해 말을 마쳤다. 우리가 함께한 삶이 당신이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만큼 하찮았다고. 민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한 짓을 정당화할 말이 없다는 거 알아.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게 당신이나 우리에 대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해. 그건 나에 대한 거였어. 내가 모르겠어.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고 우리와 함께한 역사와는 아무 관련 없는 것들로 인정받고 싶다는 느낌이었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 것에 대해 나한테 말할 수는 없었어?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했어? 그녀가 그들 사이를 가리키며 그들의 관계의 잔해를 포괄했다. 그랬어야 했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게 더 쉬웠어. 다른 곳에서 인정을 구하면서 여기서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게 더 쉬웠지. 비겁하게. 알아. 서유는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를 휩쓰는 감정들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저녁이 내리는 조용한 동네를 내다보았다. 뒤에서 민준이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녀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당신이 바람 피운다고 의심했을 때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어. 잊지도 않은 가려움을 긁어내려 한다고 말했지. 그렇게 말한 거 기억나?
기억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잔인하고 계산적이었어. 당신이 의심을 계속 추궁하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어. 이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의 정직함은 그의 거짓말보다 거의 더 분노를 자아냈다. 서유는 다시 그를 마주보았다. 지난 주말에 당신을 따라갔어.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지수랑 나는 숲에서 당신과 아라가 내가 짓는 걸 도왔던 데크에서 로맨틱한 저녁을 보내는 걸 지켜봤어. 민주는 이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당신이 그걸 봐야 했다니 미안해. 봐야만 했어. 서윤이 반박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계속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내 직감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거야. 당신 말이 맞아. 그가 목에 난 물린 자국을 무심코 긁었다. 나는 당신을 조종하고 있었고 그건 잘못된 거였어. 정말 비열했지. 그의 인정이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걸려 있었다. 서윤이 이 대결에 대해 상상했던 모든 시나리오에서 그녀는 이 정도 수준의 솔직한 인정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부인, 축소, 책임 전가 시도를 예상했지 이 조용한 책임 수용을 예상하지는 않았다. 왜 그녀를 우리 별장으로 데려갔어? 그녀가 물었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장소 중에서 왜 하필 거기야?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실용적인 대답은 편리하고 사적이었기 때문이야. 거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거고. 동료나 친구들과 마주칠 가능성도 없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못한 정직함으로 계속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아마 더 심리적인 걸 거야. 내 일부는 모르겠어. 그 공간을 되찾고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은 나보다 그 별장을 훨씬 더 사랑했잖아.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내 것보다 당신 것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어. 그래서 당신은 그걸 더럽혔구나. 서윤이 깨달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특별했던 것을 가져가서 당신의 불륜으로 더럽혔어.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 그가 인정했지만, 하지만 당신 말이 맞을 거야. 그 안에는 반항의 요소가 있었겠지. 아마도. 그게 더 나쁘게 만드는 거지만. 알아. 서유는 이 폭로에 새로운 분노의 물결을 느꼈다. 별장은 그녀의 성역이었고 가르치는 압박과 일상생활로부터의 피난처였는데 그는 의도적으로 그 공간을 침범하여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심장부로 그의 애인을 데려왔다. 그럼 빈대와 벼룩은 적절했네. 그녀가 쓴 만족감으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 결혼을 어떻게 오염시켰는지 생각하면. 민주는 그 비유에서 움찔하지 않았다. 그 말에는 반박할 수 없어. 그들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깨진 언약의 무게가 둘 다를 짓눌렀다. 밖에서는 이웃집 현관등이 깜박이며 켜졌고 거실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민준이 마침내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서윤이 며칠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왔던 질문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즉시 쫓아내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그들의 관계에서 암적인 존재가 된 그를 그녀의 삶에서 도려내고 싶었다. 또 다른 부분, 더 작지만 끈질긴 부분은 그들의 결혼의 잿더미 속에서 구원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 궁금해했다. 아직 모르겠어. 그녀가 인정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을 쳐다보기도 힘들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해해. 내가 떠나길 원해? 당신이 결정하는 동안 머물 다른 곳을 찾을까? 그녀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당신 없이 생각할 공간이 필요해. 당신이 여기 있으면 일어난 모든 일들이 생각나니까. 알았어. 그가 조용히 동의했다.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거나 형이 받아준다면 형네 집에 머물 수 있어. 몇 주 동안 필요한 것만 챙겨가. 서윤이 지시했다. 그리고 민준 씨, 다시는 별장에 오지 마. 화요일에 전문 방역업체를 부를 거지만 당신이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는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수용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은 당신 거야. 이혼하게 되면 전부 당신 명의로 넘겨줄게. 만약 그게 당신이 결정하는 거라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떠 있었고 이것이 그들 이야기에 피할 수 없는 결론임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가 또 다른 침묵 후에 물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거라도? 서유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정직함을 줘. 완전한 정직함.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오래됐어? 아라가 처음이야?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은 없어? 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다. 아라와 나는 4개월 동안 만나왔어. 당신이 알던 2개월뿐만이 아니야. 그녀가 유일해. 우리 결혼 기간 동안 다른 분류는 없었어.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는 끝났어? 정말로? 응. 그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어제 아침 그녀가 별장을 떠났을 때 끝났어.
그녀는 나와 더 이상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했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녀가 원하더라도 계속하지 않았을 거야. 이 모든 경험은 많은 것을 명확하게 해줬어. 어떻게 명확해졌는데? 서윤이 이해하기 위해 다그쳤다. 민주는 신중하게 대답을 고려했다. 내가 무엇을 걸고 있었는지, 무엇을 내던지고 있었는지 보게 해줬어. 단지 우리 결혼뿐만 아니라 내 진실성, 내 자존심까지도. 그는 주황색 머리와 물린 자국으로 뒤덮인 피부를 가리켰다. 당신의 복수는 아마 당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면에서 적절했어. 내 겉모습을 내 속마음처럼 추하게 만들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서윤은 연민일지도 모를 감정의 불꽃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억눌렀다. 용서하기에는 너무 일렀고 공감하기에는 너무 생생했다. 짐 좀 챙길게. 민준이 그들의 대화가 일단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식하며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연락할까? 아니면 당신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릴까? 다시 얘기할 준비가 되면 내가 알려줄게. 서윤이 결정했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서 일어나 장기 부재에 필요한 것을 챙기러 침실로 향했다. 서윤은 거실에 남아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옷걸이가 옷장 막대를 따라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익숙한 가정의 소음은 이제 임박한 이별의 무게를 싣고 있었다. 20분 후 민주는 큰 여행 가방과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현관문 옆에 멈춰서서 깊은 후회의 표정으로 서윤을 돌아보았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난 며칠 육체적으로는 비참했지만 내가 여전히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얼마나 사랑해왔는지 깨닫게 해줬어. 지금 당장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 알고 아무것도 바꾸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그게 진실이야. 서윤이 대답하기 전에 그는 떠났고 문이 조용히 그의 뒤에서 닫혔다. 그녀는 진입로에서 그의 차가 시동을 거는 소리, 그가 멀어지면서 자갈 위타이어 소리가 희미해지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그의 배신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집이 즉시 다르게 느껴졌다. 더 텅 비었지만 왠지 덜 답답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삶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익숙한 물건들을 만지며 천천히 방을 돌아다녔다. 그들의 침실에서는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준의 쪽이 눈에 띄게 비어 있었다. 그의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그가 결혼 반지를 남겨두었다. 한때 그들의 깨지지 않는 약속을 상징했던 작은 금반지였다. 서윤은 그것을 집어들고 손바닥에서 그 무게를 느꼈다. 9년의 약속이 단순한 금속 밴드 하나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버리거나 팔거나 심지어 그들의 결혼에 대한 상징적인 장례식으로 정원에 묻을까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보석함에 넣고 일단은 뚜껑을 닫았다. 어떤 결정들은 즉시 내려질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전화했고 지수는 첫 울림에 받았다. 어떻게 됐어? 그녀의 친구가 불안하게 물었다. 그 사람 갔어. 서윤이 간단히 말했다. 적어도 임시로 집을 나갔어. 기분은 어때? 그것은 복잡한 질문이었다. 안도했고 슬펐고 여전히 화가 났지만 덜 강렬했다. 대부분 생각에 잠겼다. 무슨 생각? 서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생각했다. 용서에 대해서, 그의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부서진 것들은 고쳐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를 다시 받아줄 수도 있다는 말이야? 지수는 놀란 듯했다. 아직 어떤 확정적인 말도 하는 게 아니야. 서윤이 해명했다. 그저 내 인생의 다음 장이 어떤 모습일지, 그가 그 안에 있든 없든 알아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야.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했고, 지수는 판단 없이 지지를 보냈고, 서윤은 그것에 감사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는 고전 문학 컬렉션을 보관하는 서재로 이끌렸다. 그 책들은 그녀의 인간 본성과 회복력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책 등을 따라가다가 셰익스피어의 겨울 이야기에서 멈췄다. 질투, 배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다루는 문제작 중 하나였다. 그녀는 선반에서 그 책을 꺼내며 항상 그 결말이 아름다우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렇게 깊은 배신 후에 용서가 정말 가능할까? 아니면 단지 편리한 극적 장치일 뿐일까? 그 후 몇 주 동안 서윤은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그녀는 별장을 되찾았고 방역업체뿐만 아니라 페인트공과 새 가구를 고용하여 그것을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녀는 소홀했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했고
북클럽에 가입했으며 학교 가기 전 이른 아침에 긴 산책을 시작했다. 민주는 약속대로 거리를 두었고 가끔 실용적인 것이 필요한지 묻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만 소통했다. 그녀는 거의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것에 감사했다. 이혼 서류는 작성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들 둘 다 그 돌이킬 수 없는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의 거실에서 있었던 대결 후 3개월이 지나 서유는 마침내 그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가 선택한 중립적인 장소인 커피숍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원래 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물린 자국은 흉터 없이 치유되었지만 그의 눈 속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 있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진중함,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만나줘서 고마워. 그들이 서로 마주 앉아 김이 나는 커피를 사이에 두고 그가 말했다. 나는 아직도 정리 중이야. 그녀가 그에게 경고했다. 이건 화해가 아니야. 이해해. 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야기할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들은 이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불륜이 있기 오래전부터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 의사소통 패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는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 몇 년 만에 가장 솔직하게. 그날이나 그 직후 며칠 동안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영원히 닫힌 것처럼 보였던 문이 이제 살짝 열려 있었고 배신의 여파 속에서 둘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미래의 가능성을 허락했다. 그들이 별장 사건이라고 부르게 된 사건 후 6개월 서유는 민준을 그들의 집, 이제 그녀가 생각하게 된 그녀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왔고 때로는 부부 상담사와 함께하며 파괴된 것의 잔해를 헤쳐나가고 무엇이 구제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었다. 당신이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 그들이 저녁 식사 후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내 복수가 당신의 겉모습을 당신이 속으로 느꼈던 것과 일치하게 만들었다는 말. 그는 그녀가 계속하기를 기다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의 배신, 당신의 거짓말, 그것들은 내가 직접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 하지만 갑자기 그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지.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없게. 그녀는 생각에 잠겨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건 우리 둘 다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어. 그랬지. 그가 동의했다.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으로. 아직 영구적인 결정을 내릴 준비는 안 됐어.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용서의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말할 준비는 됐어.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마도 결국에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민준의 눈에 예상치 못한 눈물이 고였다. 그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고 기대했던 것 이상이야. 당신을 위한 게 아니야. 그녀가 분명히 했다. 나를 위한 거야. 이 분노를 영원히 안고 가는 건 결국 나만 상처 입힐 테니까. 그는 그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손을 뻗었지만 감히 그녀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 잠시 망설인 후 서유는 가볍게 그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얹었다. 그것은 약속이나 재결합이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그것은 부서진 어떤 것들이 충분한 시간과 보살핌, 그리고 정직한 노력으로 새로운 무언가로, 어쩌면 상처 입은 곳에서 더 강한 무언가로 수선될 수 있다는 인정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빛이 그들 주위의 세상 가장자리를 금빛으로 물들일 때 서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책 중 하나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과거는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함께 또는 따로 쓰게 될 장이었지만 그림자와 빛 모두의 눈을 크게 뜬 채로